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소식이 전해진 이후 코스피 3,000선을 반납하며 장 출발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했는데요. 관련돼서 현재 시각 지수 흐름은 어떤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대 하락폭 유지하면서 2,989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보다도 더 떨어진 1.8%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77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서 오늘 역시나 외국인은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만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7,160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27억 원, 3,617억 원어치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동일한 모습인데요. 개인이 982억 원 홀로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삼성전자 2.6%대 상승할 때는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떨어질 때는 하락폭이 꽤나 큽니다. 2.6%대 밀리면서 6만전자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1.75% 그나마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25만 2,5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난주 금요일 좀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나오나 했는데 오늘 또 함께 밀립니다. 3%대 밀리면서 LG에너지솔루션 29만 3,500원 선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 대표주들은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특히나 네이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해내고 있고요. 3.7%대 오르면서 현재 주가 한 주당 27만 9,500원 선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는 역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산주들은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락하네요. 1.28% 하락하면서 92만 6천원 선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반대로 7%대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6만 4,700원 선. 이외에 현대차, 기아 포함한 완성차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고 KB금융도 0.38% 상승,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2%대 하락하는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전체적으로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3.8%대 지난주 금요일에는 두 자릿수대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시장과 함께 밀립니다. 에코프로도 4%대 하락하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 것이 파마리서치 3.7%대 오름세 보이고 있고 이외에 휴젤, 펩트론, 클래시스 그리고 삼성당 제약까지 관련된 모든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은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빨간불 켠 쪽 첫 번째로 정유주 살펴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이란이 국제에너지 수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자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정유주 일제히 장 초반부터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흥국석유도 20%대 급등세 보이면서 18,730원에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극동유와 SK가스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관련된 정유주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이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승인하면서 해운 관련주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이 급등하면서 해운사들의 수익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 14%대, 흥하해운도 11% 두 자릿수대 강세 보이면서 2,150원 선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대한해운, HMM, 페노션 등 해운주들 전반적으로 장 초반부터 강세 유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불안의 환율 1,375원에 개장했는데요. 지금은 그보다도 더 급등하면서 1,381.80전에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미선물이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도 3,000선이 깨진 채로 출발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 어디까지 방어가 될지, 방어는 가능한지, 어떤 점 체크해야 하는지 이 시각 시황과 이후에 시장에 대한 점검 사항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장은 3,000포인트 코스피가 내주긴 했는데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락폭이 조금 줄고 있죠. 네. 그래서 뭐 3,000선 우리 좀 가까워지는 이런 느낌인데 지난주까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장이 아주 뭐 독야청청이었어요. 그랬죠. 지난주에 놀라운 상승세요. 예,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이렇게 봤더니 뭐 지난 한 5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인 데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코스피만 3%, 코스닥도 2% 그렇게 오른 거 비해서는 오늘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주말 사이에 이 전쟁이 더 이제 확전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 급기야는 이제 개입을 한 이런 모습이 나와서 시장이 이런 거 좀 그 불확실성 싫어하는데 이 전쟁이 점점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뭐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뭐 봉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겁내하는 거죠. 마침 우리 시장은 이제 3,000선까지 넘었겠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가 좀 너무 많이 샀나 이런 생각에 오늘 좀 장초반부터 조금 현물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많이 파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3,000선을 일단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개인들은 여기서 다시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다. 제가 개인들 얘기할 때 뭐 각 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개인들마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파는 입장에서는 개인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가 개인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종종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느낌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건은 얼마나 장기화되느냐. 그리고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이게 눌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느냐 여부인데 만약에 조건부겠죠. 정말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1차 충격이 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요. 미국의 추가적인 공격이 가해진다. 여기에 따른 보복 공격이 또 온다. 이런 식으로 확전되는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과연 어느 수준까지 밀릴 것이냐 이제 이런 걱정도 현실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배럴당은 120불 뭐 이 정도까지도 한번 터치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전쟁이 딱 일어나면 그때 최초에 뭐 모르는 게 많고 어떻게 번질지 모르니까 상당히 이제 물음표가 오래되는 기간들이 이제 전쟁 초기 국면에 있는데 이 지금 중동에서의 지금 분쟁은 지금 어제 그저께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벌써 뭐 23년 10월부터 네.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렇죠. 헤즈볼라 갔다가 후티 반군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란까지 지금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2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본격적으로 미국이 개입한 건 없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핵시설을 갖다가 이제 벙커버스터를 갖다가 떨어뜨림으로써 이제 개입을 한 셈인데 이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진짜 봉쇄한다. 그러면 오늘도 뭐 그 선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국제 원유가 가격들이 벌써 배럴당 80불 선까지 지금 차 있어요. 브렌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거의 뭐 79, 80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게 한 일주일 열흘 전만 해도 이게 70도 안 됐었거든요. 그걸 넘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배럴당 10달러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문제가 좀 있는 게 이란은 지금 산유국입니다. 하루에 뭐 한 320만 배럴 이렇게 생산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한 50%, 60%를 수출을 하거든요. 근데 수출을 어디로 하냐면 주로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인 이란의 수출길이 막혀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배럴당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100불도 좋고 보니까 JP모건에서는 뭐 120달러 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요는 뭐 그럭저럭 해가지고 70불 달러까지 이제 내려갔던 건데 공급이 줄어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스파이크가 나오고 추가로 100달러나 120달러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경제한테도 되게 안 좋고 뭐 전 세계적으로 되게 안 좋죠. 특히 미국한테 되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최근에 뭐 물가지수 지표들이 조금 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계속 기준금리 인하를 갖다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관세 정책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물가 데이터들이 조금 높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인데 여기에 국제 유가까지 튄다 그러면 네. 조금 미국도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는커녕 오히려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지금 타이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의 확산 그리고 얼마나 장기화되느냐가 우리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또 뉴스가 하나 나온 거는 우리한테는 좀 덜컥할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상당히 반도체 주한테는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막 들락날락하면서 통제를 하니 많이 계속 이 이슈가 있던 거예요. 근데 네. 오늘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이란, 이스라엘 뭐 이것 때문에 또 여파가 있는 건데 오늘 장 초반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 2%, 3%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밀려 내려가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뭐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네.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중국 공장에 이제 삼성도 이제 노출이 돼 있고 SK 하이닉스도 노출이 돼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도 2군데 이렇게 반도체 공장이 있고 하이닉스도 3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첨단 공정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생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데 뭐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자꾸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미국 쪽으로 공장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건데 어쨌든 당장에는 단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타이밍상이나 아니면 이런 개별 그 뉴스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뭐 단기간에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3,000포인트를 달성하고 나서 뭐 우리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 다시 밑으로 밑돈단 말이죠. 하루 천하로 끝난 3,000P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3,000포인트 위에 안착할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장기적으로 3,000포인트에서는 안착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전부터 이제 강조해드린 1단계가 한 2,650에서 2,700선 거기는 이제 무난히 통과를 했고 그다음 2단계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2,900에서 3,000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1일 천하로 끝나고 다시 네. 그 구간으로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만 일단 이 구간은 어쨌든 뛰어넘을 가능성이 큰 게 상법 개정안이 뭐 통과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통과는 될 건데 어떤 내용으로 통과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전에 우리가 상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얘기하던 것보다는 좀 강화된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이유는 ROE가 좋아진다, 뭐 EPS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보다도 제 느낌으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우리나라의 지배 구조가 급기야는 이제 개선될 거다. 여기 이제 배팅을 많이 한 거예요. 최근에 보면 지주사도 그렇고 증권주, 은행주 뭐 할 것 없이 저평가주들이 쭉 많이 올라왔잖아요. 한쪽에서는 성장주가 올라갔습니다만은 한축에서는 저평가됐던 지배구조 문제가 있었던 그런 쪽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유가 다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만약에 진짜로 실행이 전면적으로 되고 또 꾸준히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크게 팔고 나갈 이유가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교육이 많이 된 개미 투자가 입장에서 오늘같이 3,000선 밀릴 때는 지금 여기서 십시일반으로 좀 사들어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들 신용도 좀 늘고 외국인들의 반대쪽에서는 이제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공매도가 늘고는 있습니다만 제 눈에는 그렇게 크게 과열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뭐 배당 성향 또 올리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도 좀 추진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계속적으로 증폭시켰던 거를 코리아 할인율을 좀 줄이고 급기야는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국면까지 마련이 된다고 하면 3,000선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예요. 네. 개미 투자자들이 인버스 ETF를 많이 투자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인버스를 이렇게 많이들 지금 사실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끼워 넣었냐면 길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인버스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ETF를 지금 많이 샀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버스라는 거는 지수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배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렇게 배팅해서 좋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거는 어쨌든 뭐 금년도 코스피 타겟을 뭐 3,100, 3,200 이상관으로 좀 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네. 이제
그 민주당 정부에서 뭐 장기적으로는 5,000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장에 이제 보이는 데는 3,100에서 3,200.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2,900, 2,800이 아니잖아요. 위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인버스 ETF를 산다? 저는 조금 이거는 이슈가 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포모 같은 게 있잖아요.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막 시장은 올라가고 있고 마음은 급한데 여기서는 이제 조정 받을까 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인버스 ETF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보는 거는 전체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줄어드는데 지금 방점을 찍고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보다는 오히려 올라가는 쪽에 ETF를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 대한 닻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따른 소비 쿠폰 발행, 소위 말해서 소비 활성화, 경기 진작에 대한 정책인 건데 이런 것들에 따른 정책 수혜 섹터는 뭘 보고? 아무래도 뭐 이제 네. 소비주 이쪽이 되겠죠. 내수가 이제 활성화된다. 그러면 뭐 어쨌든 뭐 지역 화폐로 쓰던 아니면 뭐 돈으로 쓰던 최근에 또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에 지금 올라왔어요. 시가총액이 무려 500조 가량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웰스 이펙트라고 그러잖아요. 부의 효과. 주머니에 조금 돈이 여유가 생기면은 좀 뭐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외식도 하고 이런 네. 게 지금 선순환으로 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자본 시장이 조금 좋게 돌아가지고 실물 경제에 오히려 선순환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국면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소비재 이런 쪽이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가 많이 위축돼 가지고 우리나라 실질 GDP가 뭐 0.8% 여기까지도 지금 처박혀 있는 이런 형태. 그런데 여기다가 추경을 한다? 그러면 GDP가 0.4에서 0.5% 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했던 2%보다는 아직도 뭐 현격한 격차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1% 밑에 있던 거를 1% 위쪽으로 GDP 성장률을 올린다고 하면은 내수 소비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비재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소비재가 다 올라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이 많은 것보다는 온라인 쪽 이쪽이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총일이 삼성전자 진단을 해보죠. 마의 6만 원 선을 넘었다가 또 내려오고 넘었다가 내려오고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참 탄력적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참 맏형 노릇을 못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게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참 비탄력적인 것 네,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참 비탄력적이죠.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요, 베타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걸 보는 건데 삼성전자는 한 1.25 정도 돼요. 이렇게 시장이 1% 오를 때 네. 여기는 변동이 1.25 범위로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좀 다르죠. 하이닉스는 훨씬 탄력적입니다. 뭐냐면 시장이 1% 오를 때 얘들은 2%가 넘게 올라요. 빠질 때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베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탄력적인 거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라고 해가지고요.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 시장 선도력, 그리고 급기야는 DRAM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SK 하이닉스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고 외국인들의 지분율만 보셔도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 지분율이 삼성전자 같지 않습니다. 탄력적인 게 주가만 탄력적인 게 아니고 저렇게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가 상당히 탄력적이다. 네. 쭉 팔 때도 있지만 그 살 때도 보면은 급하게 사 들어오잖아요. 예. 지금 지분율이 55.4%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거의 껌딱지같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50% 밑으로 쳐져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외국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사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시장이 강세장이다, 올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있다 그러면 시장 베타도 높고 2배가 넘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베타도 높고 알파, 이렇게 HBM 시장 스토리도 있는 SK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훨씬 선호해서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조방원은 어떻겠습니까? 조선 방산 원전 상반기 뭐 이제는 테마주라고 하기도 그렇죠. 아주 증시를 그래도 이끌어왔던 세계의 테마. 조방원. 조방원. 네. 다들 참 많이들 달렸어요.
제가 여러 그 테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수화해가지고 제가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정리한 거를 하나 보실까요? 제일 오른쪽 위에 조선 원전 방산 제일 위에 빨간 게 이제 원전입니다. 네. 최근 100일 동안 보니까 70%가 넘게 올랐어요. 여기에는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힘이 여기 작용하고 있죠. 계속 미국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전 쪽에 다시 뭐 르네상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쨌든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점점 부족해지니까 가동되지 않고 폐쇄했던 원전까지도 재가동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원전이 네.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뭐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지난 뭐 한 100일 동안 거의 한 40% 내외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어떻죠? 조금 어질어질하잖아요. 조금 고평가된 느낌도 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3,000선 코스피 3,000 시대에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증권주나 아니면 뭐 금융주도 좀 괜찮고 지주사나 저평가된 조금 가치주 쪽에서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면 좋은데 뒤쫓아가다가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요즘에 또 포모라고 해서 또 이제 예전에 미장의 포모가 있었는데 요즘에 국장의 포모가 아직도 국장 안 하냐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혹시 우리 개인 투자자들 또 뒤늦게 또 고점에서 종목이 물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국장의 비중을 늘리거나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 죄송한데 안정적인 종목 안정적으로 이건 뭐 거의 네, 점쟁이처럼 찍어달라는 네, 것처럼 요구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 아까 근데 살짝 지나갔어요. 살짝 지나갈 때 제가 사실은 이 회사를 지금 뭐 거의 한 7, 8개월 정도 계속 쌉니다. 좋습니다.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까는 제가 알파, 베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린 바로 그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를 계속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야 지금 이제 고공권에 왔으니까 좀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목표 주가를 제가 컨센서스를 딱 보니까 한 27만 원 초반에 이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이제 형성돼 있더라고요. 거의 다 왔네요. 지난번에 보니까 한 10%밖에 안 남았었어요. 네. 25만 원 넘어가면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밸류에이션, 이 타겟 그 밸류가 저는 올라가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본 말이죠. 이게 삼성전자하고 PER이 지금 반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 그 차이도요. 지금 반 수준으로 좁혀졌어요. 예전에는 거의 20%밖에 안 됐어요.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보통주 기준으로 20%밖에 안 되다가 지금은 무려 53%까지 이렇게 육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 HBM 잘해가지고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급기야는 더 많이 나오는 이런 SK 하이닉스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주가는 물론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PER이 선행 기준으로 뭐 6배 정도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 12배에 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14배 정도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위 하는 뭐 마이크론 같은 데도 지금 14배 가 있는데 아니 1등 하는 그 SK 하이닉스의 6배라니요. 그게 말이 안 되고요. PBR로 봐서도 이 회사의 PBR이 뭐 2배 근처까지 아직 가려면 멀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PBR 말씀드릴 때는 뭘 얘기를 하죠? ROE라는 걸 말씀드리잖아요. 이 회사 ROE 금년에 30% 정도 이상이 되고 내년에 25%. 그렇다고 보면 PBR 기준으로 역시 아직도 갈 길이 많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컨센서스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27만 원 초반대의 목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30만 원 위로 상향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머 그러니까 시장이 랠리를 하는데 조금 뒤쳐져가지고 아직도 뭐 종목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네. SK 하이닉스를 다시 보시는 것도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미장 질문 마지막 드릴게요. 지금 주말 사이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을 했고 그거에 대한 충격은 아직 미장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밤 미장 열렸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시장이 미국장의 선행 지표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야간 선물 미국 시장을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한 0.5% 좀 하락하는 이런 느낌인데 우리 시장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한 마이너스 0.5에서 1% 그 상관으로 미국 시장은 이제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내려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뭐 이렇게 개입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 뜨거 이래가지고 이제 반응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네. 또 내려가면 저가 매수세가 또 이제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 뭐 S&P 기준으로 지금 어쨌든 6,000을 넘어갔던 미국 지수기 때문에 여기를 근처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항상 변동할 수 있다. 이 점은 유념하시면서 미국 시장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과루 더 프리미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도 퍼져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집값 급등이라는 상황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흔히 부동산은 8알이 심리라고 하는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정책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잡으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줄 분들 소개해드리죠.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나오셨고요. 또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꽤 많이 뛰어 올랐더라고요. 20주 연속 상승세고 상승폭도 보니까 계속 갈수록 커지는 이런 양상. 그래서 지난주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금 상황을 얼마나 심각한 과열 양상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사람의 말과 형용사가 붙으면 같은 숫자를 보더라도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좀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진단해 보신다면. 저는 숫자를 가지고 보는 사람이고 네. 네, 현장에서 또 시장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서 김 소장님 말씀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이크를 돌렸습니다. 네. 김원 소장님. 뭐 저는 숫자하고 이제 현장 분위기가 거의 뭐 일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이 0.36% 주간 변동률로 나왔고요. 현장 분위기를 뭐 숫자로 평가할 수는 없는데 지금 뭐 서초구도 0.7% 넘어갔잖아요. 뭐 강남 3구, 용산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들 지역들은 이미 2월, 3월부터 이제 불장이었고 최근에 제가 좀 걱정되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 지역들이 그 한강벨트 아닌 지역들이거든요. 성북구 뭐 이런 지역들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네. 뭐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 30억, 50억 아파트 사는 거야. 사실 뭐 강 건너 불구경 뭐 유명 연예인이 아파트 사듯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지역들이 이제 뭐 10억대
구축 아파트들까지도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여쭤봅니다. 내가 인서울을 하려고 했는데 내 집을 팔고 인서울을 하려고 했는데 네. 경기도 집값은 안 올라가는데 서울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매물이 없어지고 뭐 5천만 원, 1억씩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감, 우울증을 지금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아무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최근 한 사례를 보면 지난주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동작구에 우리가 지금 뭐 얼죽신, 얼죽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축 네.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똘똘한 한 채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똘똘하지도 않은 구축 아파트들 뭐 10억 정도의 구축 아파트들을 사러 갔는데 계좌번호 달라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6시간 후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10억에서 11억으로 10%를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분위기가 저는 이런 분위기다. 지금 진짜 불안하신 분들이 계약금을 넣고도 지금 불안해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이 깨질까 봐. 그래서 협의 없이 중도금을 그냥 일방적으로 입금해도 되겠냐라는 문의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거의 내 집 마련을 생각했던 분들, 갈아타기를 생각했던 분들이 뭐 이거 불안감은 지금 잠을 못 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김만 소장이 굉장히 여러 사례들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김만 소장의 말만 들으면 뭐 소위 패닉바잉처럼 패닉바잉, 네. 무조건 사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이제 심리도 지금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진 교수님 진단도 듣겠습니다. 네, 이게 패닉 바잉이라는 게 나 지금 아니면 안 돼라고 해서 이제 공포 매수라고 해야 네. 되죠. 사실은 굉장히 이 조급함에 시달리는 이 상황을 얘기를 하겠는데요. 조금 더 약간 뭐 학술적으로 규정한 건 없지만 네. 왜 이렇게 조급함이 생길까라고 하는 그럼 어느 정도의 조급함일까라고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사실은 기대 심리.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을 보면 2월이 최저점이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집값이 네.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 3, 4개월이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사실은 한 5, 6천 건을 하다가 한 달에 서울이 이게 3월, 4월이 12,000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두 배가 넘은 거예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거래량도 늘고 심리도 오를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무리하게 대출을 내는 사실 이제 이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5조가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제 가격의 기대 심리가 있고 거래량도 늘고 또 대출도 늘므로써 지금 패닉 바잉의 한 전조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작년에도 2단계 DSR이 시행되기 직전에 네. 이런 똑같은 현상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패닉 바잉이라는 게 굉장히 단기간에 짧게 하지만 한번 형성이 되면 좀 오래 가는 경향이 있어서요. 이게 언제나 조금 지속이 될지는 이제 7월 1일 DSR 시행 이후에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창무 교수님. 예. 제가 김만 소장님한테 뭐 시장에 대해서 좀 해석하고 그러면 또 현장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항상 자문을 청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시장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먼저 듣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던 거고, 뭐 저야 뭐 학교에서 숫자 가지고서 이제 보는 입장이니까 뭐 거기서 좀 놓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죠. 그래서 좀 다른 또 얘기들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사실은 뭐 지금 그 앵커님께서 얘기하실 때도 뭐 7년 만에 뭐 가장 높은 상승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그럴까 좀 기본적으로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7년이면 6년 9개월입니다, 정확히. 예, 6년 주간 단위 9개월이면 상승률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통계 조작과 관련된 그런 저평가되는 시기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가 정말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던 오래전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의 통계가 과거와 관련돼 가지고 그 정도 높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판단이 사실은 명확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과연 그럴까라는 좀 의문이 기본적으로 드는 거죠. 그래서 뭐 패닉 바잉 관련된 부분이 그런 결과가 나올 거를 우려를 하죠, 일단은.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패닉 바잉에 대한 구도는 뭐 문재인 정부 시기를 보게 되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규제를 도입하고 규제를 확대를 해나가면서 결국 그게 도노관까지 파급되고 마지막에 젊은들이 연끌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상승이 높은 아파트에 연끌에 투자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번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다만 현재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판단을 좀 보면 제가
이 자리가 좀 자료를 보여주기가 좀 쉬운 자리라 그 주간 변동률 자료를 제가 좀 네. 준비를 잠시만요. 했는데 그러니까 주간 변동률. 저희가 쓰는 부동산원의 주간 변동률하고 비교를 해서 실제 실거래가 지수의 주간 변동률 지수를 보게 되면 최근 7년 만에 상승률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2021년 고점을 찍을 때 주간 변동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는 한 4주를 더 기다려야겠죠. 근데 시세 지수를 가지고 보게 되면 정말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숫자를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기다리고 상황을 봐야 되는 그런 구도인 거고 주간 변동률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후회하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서 어떤 정책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굉장히 오판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최근에 벌어졌던 그 토호제 확대 지정과 관련된 시점을 보게 되면 그래프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있는 선이 토호제 확대 지정 시점인데 시세 지수는 막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었죠. 근데 실거래가 주간 지수는 꺾이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안정화로 접어들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세의 변화에 대한 사항들을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 오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차분한 마음으로 좀 지금 시장을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7월 1일에 시작되는 DSR 3단계에 대한 효과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회피 매물 그 구매 심리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작동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매몰돼서 판단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서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이 어조나 말투도 좀 차분하게 해야 되겠네요. 저는 굉장히 형용사를 자제하겠습니다. 지금 객관적인 시장 환경을 보면 집값이 막 오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금리 수준도 예전 2018년부터 2020년 코로나 오기 그 전후로 해서 그때는 저금리였죠. 네. 지금 상대적으로 금리도 좀 높은 편이고 대출 금리도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도 적용돼 있고 규제 지역들은 3중고로 규제 지역 다 걸려 있고 그런데도 어쨌든 상승률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 흐름을 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만 보게 되면 우리 교수님께서 2021년하고 비교했는데 21년 같은 분위기까지는 가면 큰일 나죠.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소득 대비 집값을 보더라도 사실 그 사이에 전국적으로 보면 2021년 고점 가격을 이제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대다수 지역들은 전고점 가격을 다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집값은 비싸다. 금리도 저렴하지 않다. 규제도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 또 스트레스 DSR까지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이제 내가 사려고 했던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 이게 왜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지? 라는 게 2월 토지거래가구역 풀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4월 주춤할 때 이제 좀 안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5월부터 다시 올라가니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저는 이게 반복이 된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가구역을 풀고 5월에 기준금리 내리고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한다고 하니 미리 당겨서 사자는 수요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남들보다도 내가 좀 먼저 움직여야 그래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사려고 눈여겨봤던 아파트들이 상급지 중심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이 표출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금 규제 안 하고 공급으로 풀겠다. 네. 굉장히 저는 오롯이 맞습니다. 방향성은 옳다라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또 뭐라고 왜곡인지를 하냐면 아니 세금 규제를 안 한다고? 그러면 남아있는 규제가 뭐지?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결국에는 집값 잡기의 의지가 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한 마음까지 겹치게 되면서 저는 결국에는 이 불안 심리가 이제 폭발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불안 심리를 잠재울 만한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더 불안함이고요.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7월이 저는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되고 한 달 정도는 당연히 이제 거래량도 떨어지고 안정이 될 텐데 이게 추세적인 안정이 갈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시 상승을 할지에 대한 그 자극에 따라서 안정이 될지
아니야. 더 올라가라고 한다면 2021년 패닉 바잉이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7월 이후의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매수세가 지금 몰리는 시기다. 만약 예를 들어서 3단계 도입을 앞두고 있죠. 일시적이다. 네. 그럼 일시적이 지나면 진정될 거라는 걸 가정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 그거는 좀 과열된 상태에서 계속 간다고요? 과열된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스트레스 그 토지거래가구역 지정되고도 잠시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었고 작년에도 스트레스 DSR 3단계 9월 시행되고 올해 1월, 2월까지는 숨을 좀 고르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 3단계도 그렇게 가다가 다시 상승할 것인가, 추세 안정 하락으로 갈 것인가를 저는 어떤 정책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 지금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하다는 걸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공급 청사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기다리면 안정될 수 있어라는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나온 일반적인 내용들, 뭐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그 정도 내용을 발표할 생각이라면 이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 저는 이제 일단은 신정부가 들어서서 아직 한 달은 안 됐는데요. 이제 정책의 기조가 아직까지도 사실 어느 정부든지 그러니까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사실 주택 공급 청사진 내지는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전을 사실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또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그런 거가 좀 없었어요. 일시기가 없었죠. 그쵸. 일시 기간이. 다만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 재건축도 완화해서 계속 주택 공급 활성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소비를 진작하겠다.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규제는 없을 것이다. 또 금리도 좀 내려가고 월 29일 날 2.5%를 내렸지만 앞으로 조금 더 금리가 더 2%까지는 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작용을 해서요. 저는 사실은 심리도 전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풍선효과다. 그걸 넘어서 사실 그 지역에서의 거래가 줄지 않았어요.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풍선효과다 이런 거보다 그런 심리가 이게 다른 지역에까지 어떤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섞였지만 지금 상황이 다보니 투자 수요도 절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집값에 대한 저는 집값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네. 그야말로 이제 사이클에 따라서 집값은 저는 자기 사이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다만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냐? 실수요자, 정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규제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틀을 제시할 수 없다면 최소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원칙이랄까, 어떤 2주택 이상에 대한 어떤 원칙,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의 메시지가 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지난주에도 사실 비상대책 회의가 계속 있었고 시장 점검 또 지금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규제와 관련된 이제 안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시장 상황이 이상 과열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은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어쨌든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뭐 시세와 관련된 주간 변동률도 뭐 문제 삼고 이러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서울시장과 관련돼서 하향 안정화를 당연한 목표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벌어졌던 그 가격 움직임을 뭐 지수 가지고 보여드리면 아까 그 주간 변동률 말고 전체 지수 급락 후 상승 후 반동 추이를 보시면 그러니까 고점에 올라간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20-30% 떨어졌죠. 그러고 계속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거든요. 올라갔다가 뭐 규제가 들어가면 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이 추세를 가지고 보게 되면 실거래가 지수로 봤을 때 고점 대비 한 80% 수준인 거죠. 근데 한 4년이 지났습니다. 뭐 그동안 어떤 경제적인 어떤 뭐 성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이랬다 그러면 명목 가격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저희 걱정하는
그런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서로 간의 랠리 중에서 상승하는 추세가 좀 완만하게 발생하는 구도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구도에서 정부의 선택이라는 게 정말 극약 처방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상승장의 기도 속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달성할 건지에 대한 조금은 정상적인 해법을 찾을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근데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급등이야. 뭐 이게 영끌이야. 뭐 패닉 바잉이야. 이러면서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뭔가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좀 더 뭐 유연한 그런 선택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고요. 뭐 그런 구도 속에서 뭐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쨌든 가격 상승에 대한 그 기제를 없애버리는 게 공급 확대를 위한 그런 방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공급 확대를 만들어내려 그러면 시장에 완만하지만 그래도 상승세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지 공급 확대하는 흐름이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의 흐름을 너무 문제시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자, 이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아직 구체적인 안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분명히 얘기한 건 있습니다. 이전 정부처럼 세금으로 집값을 잡진 않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내놓은 해법, 공급이 될지 또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발언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마치 정책과 시장이 대결 구도처럼 뭘 갖고 뭘 도끼의 방망이 휘두리 때려잡겠다라는 식의 어떤 정책들이 내놨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일으켰고 더 시장을 자극하게 되는 빌미가 되기도 했고요. 그럼 새 정부 해법은 뭐가 될까? 일단 지금 아는 세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은 세금은 아닌 것 같고 대출 쪽이 우선순위인 것 같기는 한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당장은 대출밖에는 할 수밖에 없겠죠.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대책부터 국토부가 갑자기 세금 규제를 끄집어내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님 말씀을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세금 규제 절대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상황을 앞뒤를 생각을 해본다면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금으로 집값을 가격을 컨트롤한다? 억누른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 맡겨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공급을 늘려주고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필요하다면 나중에는 세금 규제 하겠죠. 세금 규제를 뭐 영원히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세금 규제로 시장을 자극하게 되고 또 외국인지로 엇나가게 되고 집값은 올라가는 이 부작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도 사실 생각해 보면 세금 규제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밸런스 조절이 좀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인 양도세나 취득세를 내려줘서 거래가 잘 되도록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어차피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집주인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준다면 시장은 또 가격 안정이 빨리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양도세도 중과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모든 문제들이 생겼다면 이재명 정부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게 뭐 종합부동산세를 뭐 중과세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지금 60%까지 내려왔는데 80% 정도 올리고 올해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내년에 공시가격 올라가겠죠. 현실화 안 해도 올라간다면 아마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좀 커질 겁니다. 그러면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5월 9일까지 지금 중과세 한시적 유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좀 감면을 해주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닐까. 오히려 불로소득 부자 감세 논란이 있습니다만 양도세 실제로 팔고 싶어 하는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못 파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좀 내려준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생각입니다만 KB 시세 대비 한 10% 정도 저렴하게 낮게 거래를 하면 양도세도 10% 정도 내려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물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의외로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가격 안정도 또 단기간에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합리적인 정책을 좀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로 거론되고 있는 게 전세 대출, 정책 대출에 DSR 네. 도입하는 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강남 3구, 용산구에 지금 지정돼 있는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안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죠. 효과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나오지 않은 안이라서 조심스럽기만 합니다만. 저도 이제 세금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세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본질은 주택 가격과 사실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과세 원칙이 있는 거죠. 수익이 있으면 수입이 있으면 그에 맞는 형평에 맞는 세금을 응당 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과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고 다주택자와 같은 경우는 사실 중과세가 이제 내년까지 올해 말까지 연장이 유예가 됐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그걸 풀겠다 그래놓고 풀지 못했잖아요. 네. 세금 규제 완화를 지금 계속 유예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내년이 되면 이제 부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두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구조를 과연 파악하고 있냐인데 그러면 다주택자가 몇 명일까? 그분들이 몇 채나 소유하고 있을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너무 약간 두리뭉실하다는 거죠. 한 2,300만 채의 전국에 집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다주택자 323만 8천 가구가 한 530만 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상당한 물량이에요. 자기 집 빼고니까. 네. 전체 임대 시장의 거의 한 80%를 다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분들의 행동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도 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세금이 됐던 뭐가 됐던 어쨌든 공급 확대가 신규 확대만이 아니잖아요. 기존의 주택 거래도 원활하게 하는 거 역시도 2차 시장을 통한 공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주택자들이 좀 이제 주택 매물을 내놓게 하는 그런 유도적인 방안. 우리 김인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이제 이게 혈액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동맥경화처럼 이렇게 다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하나 정책만으로 이 실타래를 풀 수는 없고 결국 여러 가지를 병행, 조합을 해서 과연 뭐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새 정부의 명확한 부동산 정책 방향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하겠고요. 어쨌든 세금 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 뭐가 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 규제 거론되고 있고 규제 지역 확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서 또 세금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 풀지 않겠다라는 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대안은 공급 확대라고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제가 방향성은 보기에는. 공급 확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전자에 대한 규제와 그 세금에 대한 강화라는 게 과연 유효한 선택일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게 모든 아파트가 모든 주택 가격대의 아파트가 다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곳에 비싼 아파트만 오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남구의 그 법정동별 주간 실거래가 지수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게 강남구냐 서초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강남구 내에서도 정말 알짜배기 그 한강 벨트에 해당되는 그런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 이제 기준 시점 대비해서 기준 시점이 아마 2021년 6월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세곡동, 내곡동 이런 데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라는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초양극화였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런 어떤 초양극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이라는 거고 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한다? 그럼 지금 벌어진 현상에 대한 해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은 세금에 대한 해법은 저는 답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공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안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쌓아놨던 어떤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 어차피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해서밖에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데 정비사업 지금 시작해서 구역 지정하면 10년 뒤에 입주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돌이켜서 10년 뒤를 보게 되면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출구 전략을 하면서 400개 정비구역을 해제를 하면서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정비구역을 안 지정했던 그런 시기에 있어서의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10년 전의 선택에 대한 잘못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선택을 가지고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갈 거냐에 대해서 뭐 세금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풍선 효과를 결국은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도노강에 있어서의 영끌을 통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청년층에서 피해를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상을 초래를 했던 것처럼 그걸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 어쨌든 네.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초기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진행되는 물량에 대한 부분에 진행 속도를 빨리 하는 선택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입주 물량은 적지만 서울시에 착공 물량이 한 6만 호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 단계인 관리 처분이 끝난 물량이 한 6만 호 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허가를 받은 물량이 한 또 6만 호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간 물량들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은 우리가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을 체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공급의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선택들. 네.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급 확대를 좀 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뭐 가장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방법이 없는 뭐 유일한 선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택을 짓는 시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시간들 다 포함해서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 말기에 3기 신도시 계획 나와서 추진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그다음에 도심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되다가 사실 미완으로 끝나고 이제 이재명 정부로 넘어온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가 시기상으로 보면 도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래할 수도 있고 또 차기 정부로 또 넘어갈 수도 있겠죠. 또 차기 정부로 넘어가야 되나요? 아니 어차피 주택 공급이라는 게 10년,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 임기 내에 모든 걸 하겠다라는 저는 욕심은 좀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제 질문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신규 공급에 대한 계획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 첫 입주는 이재명 정부 때 가능하겠죠. 하지만 3기 신도시가 완전히 마무리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도 3기 신도시가 지금 당장 모든 물량들이 입주하고 분양을 하기를 원하진 않잖아요. 저는 오히려 투명성을 좀 강화시킬 필요는 있겠다. 투명성이 뭐냐면 솔직히 3기 신도시 열심히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 1분기였나요? 하남 교산 신도시에도 이제 본청약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무주택자들은 다음은 언제 나오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깜깜이라는 거죠. 사전 청약하고도 한 3년이 지나서 본청약을 했는데 그 사이에 대해서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A 2블럭을 했으면 나머지 블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나오면 물량들이 이 정도 나오니까 내가 지금은 분양을 못 받더라도 내년에 분양 받으면 되겠네라는 생각, 플랜을 세울 수가 있는데 툭 던져놓고는 또 조용합니다. 이거는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건지 토지 보상이 끝난 건지 다음 물량은 언제 나오는 건지 본청약 물량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플랜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기 신도시에 대한 그런 분양 구체적인 일정 그런 포함해서 것만 그렇죠. 투명하게 나와도 저는 상당 부분 상당히 지금 모든 불안 게 심리가 해소될 수 심리기 있다.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괜찮은데 지금 불안한 게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잖아요. 분양가도 너무 올라갑니다. 그럼 정부가 할 일은 분양가가 천정부지에 올라가지 않도록 어떤 뭐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뭐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또 강남은 로또입니다.
그러다 보면 너도 나도 몰리니까 저는 분양가 상한제도 너무 누르지 말고 주변 시세 대비 뭐 30% 이렇게 누르지 말고 주변 시세 대비 한 10%, 90% 수준까지 만들어주고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분양가가 이렇게 1년 만에 뭐 20%가 올라가는 일은 막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무주택자들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일단 분양가 관리하고 공급 청사진들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또 추가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좀 명확하게 정보를 좀 공유해 준다면 저는 이런 노력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 교수님, 네. 공급 확대를 위한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일단은 뭐 저는 3기 신도시가 처음에 지정될 때가 2019년, 2020년이었는데요. 네.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이제 지구 지정에서부터 예.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올 초에 이제 올해 좀 많이 공급이 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물량이 이제 맨 처음 신도시 5개 지구에 한 17만 호인데 네. 사실 5%도 안 되는 물량이에요. 지금 본청약에 들어가는 물량들이.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작년 말에 그 윤석열 정부 때 신규 택지 개발을 좀 지정을 했죠, 지구를. 또 뭐 의왕하고 몇 군데를 했는데요. 또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또 서울에 서리풀 하고. 근데 아직까지도 서리풀에 대한 그림이 없죠. 거기 서울시가 서리풀이 지정된 지가 사실 작년 8월 88 대책이었나요? 네. 이제 우리가 1주년이 되는데 1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마스터 플랜이 없다는 거는 의지가 약한가 이런 좀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고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 때도 신규 택지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땅이 있어야지 이제 공급이 얼마나 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물론 신규 택지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기 신도시까지 합치면 한 50만 원 가량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보다 왜 3기 신도시 때 이렇게 건설하는 과정이 더 장기화될까? 이 장기화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경기 침체가 또 물렸고 예. 공사비 인상 여러 가지 요인이 묻혔지만 그 시기를 어떻게 당길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신 저는 지난 정부 때보다는 주택 공급의 여건이 굉장히 악화적이진 않다. 그나마 택지 지정이라든지 또 이제 지금 승인은 받았지만 미착공 지구가 꽤 많기 때문에 그 착공 지구에 대한 좀 어떤 이렇게 좀 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되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에 높여서라고 한다면 사실 용적률을 높이면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또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집이 없어서 집을 못 사서 불안하다 이런 거보다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어쨌든 이 부동산 주택 자체가 네.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다를 넘어서 이게 되게 안전한 자산이야. 이건 투자 대상이야. 라고 하는 점점 주택에 대한 인식적인 차이가 이 가치가 변함에 따라서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사실 이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고 주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불안해하지 않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가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누구일까? 결국 자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평균 10년을 거주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집값에 오르락 내리락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결국 주택을 구입하는 이제 구입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에게 좀 불안하지만 저는 너무 시장에 좀 편승이 돼서 이제 불안 심리를 또 너무 우리까지 자극하는 거는 그렇고요. 또 이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이런 이 정책적인 메시지를 좀 그런 것에 조금 더 강점을 좀 둬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급 계획과 관련해 계획이 없던 건 아니군요. 계획은 참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 계획은 오랫동안 계속 쌓여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공급이라는 게 현실화돼서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이제 그 동안에 어떤 단계를 넘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뭐 정부의 선택의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는 거죠. 서울시의 의지도 남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인허가 단계를 넘어서면 정비사업 경우를 보게 되면 인허가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은 조합원들 간의 갈등 구도의 해소예요. 그래서 그 갈등 구조를
지나다 뭐 조합장이 바뀌기도 하고 뭐 별 갈등이 다 있는데 어쨌든 그 큰 흐름에서 중요하게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는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수익성. 그래서 그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건 자기의 분담금을 줄여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그 인허가 단계 이후에 그런 정비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익 구조를 개선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재건축 부담금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상징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뭐 사후적인 부담금이라고 그러지만 사전적으로 예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자기의 분담금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갈등이 심화돼서 합의를 하기 힘들어지거든요. 뭐 건설사하고도 합의가 힘들어지고 부담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도 막연하게 성장기에 만들어 놓은 룰인데 지금은 건설비가 상승을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호수를 서울시에다 갖다 넘기는데 받는 금액이라는 게 공사비도 충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부분도 조정해 주는 게 수익이 어떤 개선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다음에 뭐 얘기가 나왔던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된 부분들. 저는 어느 정도는 여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양가 상한제를 낮춘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걸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여유가 되게 되면 수익 구조가 굉장히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 물량을 늘려주고 분양가에 대한 어떤 상한을 좀 여유를 주고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줄여주면 지금 인허가 단계 이후에 있는 물량들은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거고 그다음 그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좀 있죠. 그러니까 물론 뭐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바꾸는 거는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풀린 땅이라 그래서 점유율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거는 인위적인 규제를 통해서 묶어놨던 땅을 풀었던 거고 도심에 가까운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 비용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 높이는 게 뭐 힘들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또 한 가지 남아있는 땅이 자족용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족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 토지의 20%를 자족용지로 설계를 계획을 해놔가지고 그 땅은 지금 조성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되고 입주도 안 되고 이제 쓰지 못하는 땅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족용지요. 좀 자족용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족용지. 자족용지라는 것은 이제 3기 신도시 계획을 하면서 1기, 2기 신도시들 보니까 뭐 신도시만 지어놨지 베드타운이 됐다. 그래서 자족성을 높이는 그런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그 3기 신도시를 지을 때 상업지구 같은 거로 조성하는 거죠. 상업지구 위에 여러 가지 뭐 그 산업시설이나 혹은 고용시설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땅을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비중이 한 뭐 20%가 되는 지구들도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신도시를 짓는다고 그게 자족 도시가 돼야 돼?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서울시에 자치구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인구를 담는 신도시가 고용 중심이 된다라는 얘기는 어딘가 다른 데서 고용을 뺏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거기만 고용이 중심이 돼야 돼?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입지가 좋으면 꼭 고용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거의 중심으로서 고용 중심의 접근성을 누릴 수 있는 택지 개발 지구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적 용지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채우지도 못할 거 뭐 주거 용도로서 채울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사회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분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라는 본질적인 목적 자체도 좀 지체가 되는 이런 상황들인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을 좀 더디게 만드는 발목 잡기식 규제라고 보여지세요? 김은하 소장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저는 반드시 폐지해야 되고요.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첫 번째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대책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저는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물론 이걸 폐지한다고 해서 서울의 정비사업 물량 빨리 나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시공사회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조합원 내부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하나 폐지한다고 해서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발목 잡는 원인 중에 저는 한 개라고 생각은 들고요. 결국에는 내가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조합원들이. 그런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솔직히 이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세처럼 팔고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부과를 하게 되면 누가 몇 천만 원, 몇 억을 몇백만 원 정도에 어떻게든 내죠. 3억을 내라고 한다면 그 집을 팔고 내야 되는데 강력한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부과는 지자체도 부담스럽고요. 어디
주민들의 자산을 세금 안 낸다고 해서 압류 걸어서 또 경매 넘기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단 말입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좀 달라. 과거처럼 세금 규제로 그렇게 반시장적으로 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마음은 아, 그래도 세금 규제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처럼 또 할 것 같은데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게 되면 아마 반드시 그럼 의심이 사라질 거다? 이재명 정부는 다를 거야 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할 겁니다. 그게 상징적인 발걸음이라고 저는 상당히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거예요? 생각합니다. 지지층들은 반발할 수는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야, 지지층이 반발해도 하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저는 희망, 메시지는 반드시 충분히 던져줄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네, 저는 이제 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서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죠? 그 기조가 계속 유지도 되고 있죠. 네. 근데 이걸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8천만 원까지는 좀 완화가 됐어요. 그죠? 이게 8천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서만 이제 부담금을 물리는데 한편에서는 저는 이제 8천만 원까지는 봐주거든요. 네. 봐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좀 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서는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는 작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재건축의 호당 얼마가 수익이 났지? 그죠? 네. 이거를 규명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증빙이라든지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자체도 지금 손을 좀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폐지다 뭐다를 떠나가지고 이참에 그냥 이 제도 자체를 조금 전면적으로 좀 손질을 해서 당장 무슨 진짜 그야말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그런 거보다 나중에 어떤 처분할 때라든지 양도세. 예, 양도세 부분에서 좀 반영이 된다거나 다른 부분에서 이거를 조금 반영이 돼야 되지 지금 이 상태로서는 작동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뭐 한때도 좀 우리가 2014년에서 18년까지 또 유예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폐지, 신설 이 자체가 갖는 부담도 되게 커요. 이 정책적인 기본 철학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유지는 하지만 작동을 하기에는 여러한 어떤 전제 조건을 좀 달아서요. 조금 더 좀 제도 손질이나 좀 더 좀 손쉽게 아니면은 나중에 이 처분할 때 조금 이걸 좀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부과는 됐지만 실제 징수가 되진 않았잖아요. 않죠. 거의 안 됐죠. 예, 네. 예. 아직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시장에 네. 이게 얼마나 충격을 줄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도입을 했고 그 시기는 사실은 굉장히 성장하던 시기에 가깝죠. 그래서 뭔가 이제 개발을 하면 남는 개발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틀을 짠 건데 그런 시기에도 부과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인구 축소기인데 뭔가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게 남는 장사가 그렇게 아닌 상황들이 많아지는데 여전히 똑같은 틀의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유지한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의 방향은 개발이익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저성장기를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그 개발 제도의 틀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제초안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이게 뭐 그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정상 가격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을 그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 가격 상승률을 저평가를 해버리면 실제로는 100% 올랐는데 부동산원 지수는 30% 올랐으면 70%에 대한 부분이 나의 자본 차익으로 산정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과도하게 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적인 지표의 문제점도 있는 거고 사실 저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글쎄요, 뭐 그게 당위적인 가치라는 부분이 사람들한테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위적인 가치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저는 버려야죠. 그걸 뭐 굳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작동하지도 않는 그런 제도적인 틀에 그냥 목매달아 가지고 싸우고 이러는 것도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네.
뭐 저희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정치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또 별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또 추이를 지켜보시죠.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시간이어서 저희가 서울 수도권 이야기만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침체는 뭐 변하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몇 차례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들이 사실 쏟아져 나왔는데 백약이 정말 무효했어요. 이게 뭐가 반전의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반전의 계기가 큰 계기가 필요하죠. 지금 상태에서 최근에 나온 뭐 얘기를 보면 이제 추경을 해가지고 한 3천억 정도인가요? PF 지원을 하기로 했죠. PF도 이제 지원해주고 또 한 50% 정도 가격으로 환매 조건부로 미분양을 사주겠다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 뭐 그거라도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은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도 이제 서울 집값이 먼저 크게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부산, 대구 지방 집값이 올라갔는데 그때를 보게 되면 지방에 입주 물량 미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침체가 됐기 때문에 공급 폭탄을 쏟아붓지는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2020년, 2021년 전국적으로 이제 폭등이 되면서 건설회사들이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지방에 너무 많이 밀어넣어서 아직도 지금 입주 물량 폭탄이 있고요. 준공업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방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도 줄어듭니다. 출산율 줄어드는데 인구 유출에 최근에는 자본 유출까지 발생하거든요. 서울 집값은 올라가는데 지방에 있는 부동산 자산 가치는 떨어지다 보니까 자본이 다 서울로 가는군요. 지방에서 돈 좀 있는 분들도 10년 후에는 이거 더 답이 안 나오겠는데 지방을 정리하고 그 돈을 서울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서울은 인구 유입에 자본 유입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똘똘한 한 채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우리 미분양이나 중공업 미분양 소진할 수 있는 저는 좀 더 공격적인 뭐 예를 들자면 1년 정도라도 저는 5년간 양도세 면제 정도 카드 정도로 나와줘야 시장의 수요자들이 이거 뭐지? 라고 해서 계산기라도 한번 두들겨보고 그러면 서울로 향하는 돈을 지방으로 좀 돌릴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뭐 CR 리츠를 하겠다. 환매 조건부로 사주겠다. 우리 국민들은 환매 조건부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게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려면은 3천억이 아니라 30조를 쏟아붓든지 그게 아니라면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도 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 일자리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예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정말 특단의 대책. 수준. 저는 좀 생각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사실 1% 이하로 전망했지 않습니까? 당초 1.5에서 0.8%. 사실 1%도 안 되는 이 성장을 맞은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방을 활성화, 지방에 대한 이 양극화 문제, 균형 발전이라는 이제 명분으로 계속 가는데요. 제가 고민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일본의 빈집 1,000만 채입니다. 990만 채. 전체 집의 14%고요. 대부분 이제 외곽 시골 이렇게 있죠. 사실 일본도 양극화 굉장히 심한 나라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양극화, 균형 발전 얘기를 하다가 사실 이제 언젠가부터 받아들이는 거죠. 그 빈집의 문제를.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자원화하느냐? 우리 자산으로 다시 만들 거냐? 지역만이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 돈을 붓는다. 사실 다 세금인데 어떻게 보자면 그렇게 한다고 바뀔까? 저는 이제 가끔씩 지방에 가보면 굉장히 스스로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좀 자생적으로 많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네. 생활 인구적인 차원에서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요. 저는 이런 대규모 자금에 대한 지원이 정말 얼마나 이게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좀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발상을 좀 바꿔서요. 또 이런 선진 사례 같은 경우 좀 이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방화 시대의 어떤 주거 문화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논의했던 부동산 대책 뭐 있었습니까? 세금, 대출, 공급. 사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새로울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새로울 게 없는 대책들이라도 적재적소에 제대로 써본 적도 없죠. 적재적소에 제대로만 써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